warmly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웨덴 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개 세션 중에 문학 세션이 마지막 세션입니다. 웹사이트 상에서 한국어 스트림 혹은 영어 스트리밍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웹사이트 상의 슬라이드 기능을 이용하여 질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주한 스웨덴 대사님, 야콥 할그렌 대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hank you, Dr. 네, 헥터 박사님 감사합니다.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헥터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심포지엄의 3부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 우리가 처음으로 이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 함께 파트너 기관들이 많이 협력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제는 문학입니다. 2020 노벨 문학상 수상자 루이즈 글릭입니다. 그리고 또 문학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저명한 한국 학자, 스웨덴 학자, 전문가들께서 루이즈 글릭과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또 문학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 무엇을 시사하는지, 변화를 시키는지, 우리의 이해를 돕는지, 우리가 지나쳤을 것 같은 것을 문학을 통해서 말을 찾아내고 또 새로 시야를 넓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전문가들 그리고 또 저를 비롯한 이 분야의 문외한이지만 호기심이 많은 비전문가들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그런 세션이 될 것입니다. 또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의 파트너 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웨덴, 한국 파트너 기관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 기관을 대표해서 잠시 후에 환영사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나중에 같이 시청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참석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내내 시간을 내주신 분들도 있고 지금 막 조인하신 분들도 있는데 온라인 심포지엄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대사님, 감사합니다. 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저희 대사관의 중요 파트너로서 문학 심포지엄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기관이 바로 한국문학번역원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 김사인 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저명한 시인이시고 문학평론가이자 문예창작과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문학계에서 오랫동안 존경받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김사인 원장님 환영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김사인 원장입니다. 아시다시피 1901년에 처음 시행된 우리 노벨상은 과학의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염원 이것을 두 축으로 해서 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학상은 나중에 제정이 됐죠. 어쨌든 스웨덴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서 이런 노벨상의 이념에 대해서 지난 100년 동안, 100여 년 동안 전 세계가 뜨겁게 호응하면서 오늘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학상은 더욱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문 또는 휴머니티 분야를 대표해서 철학이나 학술 일반이 아니라
근대 시민 사회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 예술을 노벨상이 기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학 작품이 근대 인간 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구현 형식이라는 것을 노벨상이 천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 20세기 동안 근대적인 세계 문학의 어떤 유지, 또 전파, 또 혁신 과정의 중심에 노벨 문학상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노벨상은 르네상스 이래 근대 세계가 추구해온 어떤 가치와 소망을 가장 명징하게 상징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래의 불확실성이라 할까 하는 것이 다시금 심각한 문제로 우리 앞에 제기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작게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금년도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또 우리 한국과 스웨덴 문학 교류의 어떤 활성화 방안이랄지 이런 것에서부터 크게는 문학의 기능, 또 노벨 문학상이 한국 사회의 문학적 다양성에 기여한 어떤 내용들, 또 더 크게는 인류 문학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정말 여러 기관과 여러 관계자분들, 그리고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시는 스웨덴과 한국의 청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김사인 한국문학번역원 원장님이셨습니다. 예, 이제 5개 대학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금 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4개 스웨덴 대학이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님, 에바 비베리 예테보리 대학 총장님, 시그프리트 칼손 스웨덴 왕립공과대학 총장님, 토르비에른 폰샨스 룬드대학 총장님, 한스 아돌프슨 우메오대학 총장님의 환영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 가족을 대표하여 이 기회를 빌어 이번 온라인 스웨덴 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서 이번 행사를 주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 스웨덴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1959년 양국 수교 시점부터 맺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국이 공동으로 한국 내에서 최초로 노벨상의 가치와 의미를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더욱더 뜻깊습니다. 우리 이화여대에서 이처럼 중요한 행사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화여대는 그간 스웨덴의 여러 기관과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스웨덴 학생이 우리 이화여대에서 공부를 했고 우리 이화여대 학생들도 스웨덴에서 수학한 바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또한 귀빈, 실비아 스웨덴 왕비 전하를 비롯한 귀빈들을 저희 교정에 모신 바 있고 매년 스웨덴 영화제를 공동 주최하여 스웨덴 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도 이화여대는 우리 양국의 우호 관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화여대 많은 우수한 동문들이 문학계에서 활동하며 세계 각국의 독자들께 영감과 감동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남주 작가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작가, 이분도 동문이십니다. 이 소설은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의 독자들이 읽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3월에 이화여대 또 다른 동문께서 한국의 아동문학가 중 최초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서 2002년에 스웨덴 정부에서 제정한 아동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이 큰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고 특히 문학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는 각 분야의 우수한 여성 인재를 교육하는 목표로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바라건대 언젠가는 이화여대 동문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움이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루이스 글릭 시인은 미국 시인으로서 역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16명의 여성 중 한 분입니다. 오늘 활발한 토의를 통해 그리고 한국과 스웨덴 양국의 전문가들의 고견을 통해 저는 청중 여러분께서도 올해의 노벨 문학상에 대해 많은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에바 와이버그라고 하며 예테보리 대학 총장입니다. 저희 예테보리 대학에서 이처럼 훌륭한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행사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 발표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직접 제가 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 고등교육기관의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는 전지구적 대화의 지속과 발전일 겁니다. 바로 스웨덴,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이번과 같은 행사가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테보리 대학은 많은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학으로서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예테보리 대학의 가장 우수한 연구 분야 중 정치학 분야 중에서 여론, 민주주의, 선거 이런 주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학과에선 한국의 연세대학교와 연구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연구 외에 교육 분야에서도 예테보리 대학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며 교환학생으로 양국 간 200여 명의 학생이 수학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 교육 협력이 우리 대학과 한국의 고등교육기관들 간에 더욱 확대되어 폭넓게 교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학문적 성취를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상입니다. 지난 2000년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그 해에 예테보리 대학 콜썸 명예교수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3분 중 한 분으로 선정되셨습니다. 학문, 진리, 사실을 기념하는 노벨상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전염병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사와 같이 우리 양국 간의 협력이 증진되는 것이 더욱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내년에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 행사장에서 직접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스웨덴 왕립 공과대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연락과 연결을 유지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본교는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공과대학으로 매력적인 교육과 세계 선도적인 연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국제적인 학교로서 교수진 30%가 글로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매년 1000명에 달하는 외국 유학생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학생 교류와 연구 협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유수의 공과대학으로서 저희는 이 협력을 더 심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만큼 엔지니어링과 혁신 분야에서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양국 간에 많은 유사점과 상호 공통 관심사가 있습니다. 더 많은 스웨덴 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우수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에 접하고 한국 문화를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연구 협력과 산학 연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인 만큼 저희 학교의 자랑인 한네스 알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 제1호로서 이후에 더 많은 수상자가 뒤따랐는데 197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셔서 플라즈마 물리학의 성각자로 알려졌고 향후 우주 연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2013년 스웨덴 대학 총장단의 일원으로 서울 지역의 우수한 대학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경험이 매우 좋았고 양질의 교육 환경과 우수한 실험 연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기회가 되면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이번 행사는 한국과 더 관계를 심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내외 귀빈 여러분, 룬드 대학을 대표하여 오늘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을 이끄는 두 국가 스웨덴과 한국은 서로에게 배울 점도 많고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국 간 학습과 협력은 신기술, 디지털화, 인공지능 AI, 지속가능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스웨덴에 여러 가지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현재 스웨덴은 전기차 도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곳 룬드의 에볼루션 로드 사업이 포함됩니다. 이는 카이스트에서 구현한 전기차 무선 충전 도로, 이른바 올레브 프로젝트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처럼 한국과의 협력은 저희 룬드 대학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우리 룬드 대학에서는 아시아와의 연구 협력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중 한국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룬드에는 북유럽 최고의 2개의 최첨단 연구 인프라 프로젝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맥스4 랩과 ESS 유럽 파쇄 중성자원 연구시설입니다. 이러한 연구시설은 한국과의 연구 협력을 확대할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문 연계를 양국 간에 그리고 개별 연구자 간에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기원합니다. Dear friends, 한국과 스웨덴에 계신 동료, 친지,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메아 대학 총장을 맡고 있는 한스 아돌프슨입니다. 스웨덴 한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교는 2013년부터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 협력해 왔으며 현재 7개 한국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협력 대학의 수를 늘리고 연구 협력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메아 대학이 강점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는 국제 보건, 감염 생물학, 식물 및 삼림 바이오테크, 고령화 및 인구에 대한 연구, 북극지방 관련 연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연구자의 혁신적인 발견이 바로 저희 우메아 대학의 실험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를 에마뉴엘 샤펜티에어와 제니퍼 다우드나가 개발했습니다. 발견 당시 에마뉴엘은
밈스 몰레큘라 인펙션 메디슨 스웨덴에서 그룹 리더를 맡고 있었으며 바로 밈스 연구소는 저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마누엘은 우메아야말로 집중해서 연구하기 좋은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네트워킹과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2014년 서울을 방문했었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서울을 또 방문하고 싶습니다. 내년 노벨 메모리얼 행사는 부디 서울에서 대면 형식으로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일정 즐기시기 바라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의 파트너 기관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직접 오시고 싶어 했지만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넬리스 브랜스트롬 에흐만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메오 대학의 문학 및 젠더학 교수이십니다. 방금 우메오 대학의 총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권의 책과 수필 또 아티클을 쓰셨습니다. 스웨덴 20세기 소설에서 사랑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창작 글쓰기, 학술 글쓰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넬리 브랜스템 에흐만 교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 루이즈 글릭과 그녀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꾸밈없이 아름다운 시적으로 개인의 존재를 보편해 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선정 이유입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노벨 메모리얼 행사의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공간을 확보해서 올해 노벨 문학 수상자의 작품 세계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 시인 루이즈 클릭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시를 읽고 쓰고 연구하고 번역을 하는 우리에게는 호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라는 장르가 문학사에서 지위를 누리고 있고 평론가들의 칭찬을 받고 있지만 읽혀지지 않는 장르, 시인과 독자가 공유하는 외로움의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중하게 단어와 감정을 선택하는 것처럼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또 조용한 장르입니다. 제가 슬라이드 전환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예. 덴마크 시인 피아 타프트럽을 인용을 하자면 언어가 재료고 또 본문이 도구인 것을 감안했을 때 시가 놀라우리만치 조용한 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과 느림을 관련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바로 이런 성질을 통해서 굉장히 별개의 하지만 영구적인 흔적을 역사에서 그리고 현대적인 삶에 시가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여성 시인의 경우도 그렇고 또 루이즈 글릭이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형태로 루이즈의 시는 실존주의적인 연애와 가정 내의 담소로 치부되었습니다. 물론 의도는 좋겠지만 계속해서 계절적으로 이제 빛과 어둠, 생장과 시듬,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가정사, 그리고 친밀함, 거절, 슬픔, 상실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녀 관계, 자매 관계를 다루다 보니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 커멘트를 통해서
루이즈 글릭의 시를 젠더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바로 이런 프레임 때문에 그녀의 시를 이해하는 범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판적인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벗어나서 낮지만 강렬한 분노와 열정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인 목소리로 그녀의 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기 전에 루이즈 글릭의 삶과 또 작품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이즈는 1943년 세계 2차 대전 중간에 뉴욕시에서 태어났고 롱아일랜드에서 자랐으며 두 자매 언니였습니다. 위로 언니가 있었지만 태어나기 전에 죽었고요. 부모님은 러시아계 그리고 헝가리계 유태인이었습니다. 가족은 미국에 몇십 년 전에 이미 이민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통이 어떻게 자신의 유년기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게 상당히 모호한데요. 이게 그녀의 시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의 삶을 이 롱아일랜드에서 풍요롭게 살면서 이런 존재가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러운 아이로 태어났다. 별자리는 황소자리. 어느 섬 부유한 집에서 20세기 후반에 태어났다. 홀로코스트의 그림자는 우리를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라고 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글릭 가문은 작은 사업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젠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아버지는 나가서 일을 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이제 딸들에게 교육을 받아라 라고 해서 이게 양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루이즈 시에 이런 양가 감정이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모녀 간의 갈등 그리고 또 외곽 지역의 중산층의 목가적인 삶 여기서 여성들은 뭐 임신 얘기하고 또 서머 바베큐 파티 음식 얘기하고 추수감사절 저녁 또 크리스마스 스웨터 뜨개질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글릭 자매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갔고 작가가 됐습니다. 물론 장르는 다릅니다. 여동생 테레세는 은행의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단편 소설을 쓰게 되었고 루이즈는 유년기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고 첫 번째 시를 마드모아젤에 20대 초반에 출판하게 됩니다. 괄호치고 말을 하자면 이게 실비아 플래스의 초기 커리어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 소설 더 벨자에도 나오고 있는데 글릭도 자기가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릭의 첫 번째 시집 First Born 마지가 1968년에 출판됐습니다. 자기의 삶에 더 많이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60년대 미국의 학생운동이나 정치 움직임에서는 영향을 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낮은 색조로 그 당시에 페미니즘 운동에 시급한 이슈, 특히나 뭐 몸 정치학이나 젊은 여성의 어떻게 억압적인 힘으로 작용했는가 이런 모티브와 갈등이 그녀의 시에 녹아 있습니다. 10대 루이즈가 섭식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극복하는 데 10년이 걸렸고 그중에 7년은 심리 분석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주제와 테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을 해석을 하는데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딸, 그리고 사망 간의 이 죽음 간의 이 삼각 구도를 페르세포네 데메테르 신화에서 찾고 있고 이게 뭐 계절 간의 변화, 어둠과 빛의 변화라는 테마로 여러 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몸의 성장과 관련해서 여기서 겪는 갈등과 그것과 관련해서 뭐 먹고 굶고 또 생장하는 삶과 또 얼어붙은 삶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이 작품 세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루이즈 글릭은 자기의 그런 실제 경험
체험으로 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자전적이다, 자기 고백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러 단계를 연기하고 재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한때 겪었던 그 10대 소녀를 재현을 하고 또 페르세포네와 같은 그런 신화적인 인물이나 아니면 아킬레스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젠더, 연령, 시간을 유동적인 공간으로 상대화하고 있습니다. 77세 시인 루이즈 글릭은 수상 경력이 화려한 미국 현대 시인입니다. 12권의 시집이 있고 또 에세이북이 2권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2014년 출판작 독실하고 고결한 밤인데 이것 또한 자기 아동기의 밤 그리고 괴상하고 으스스한 동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하기 전에 1993년에 풀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전미 도서상 또 전미 인문학 메달을 받았습니다. 또 토마스 트란스 트레메르를 기리는 상도 받았습니다. 캠브리지 매사추세츠에서 살고 있고 또 예일 대학의 교수이자 상주 시인입니다. 12월 10일 노벨상을 받게 되면 16번째로 상을 받게 되는데요. 여성으로서 117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중에 16번째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하지만 제가 곁가지를 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혼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노벨상 얘기로 돌아가고 또 그 선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저의 이야기의 좋은 출발점인데요. 다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꾸밈없이 아름다운 시적 목소리로 개인의 존재를 보편해 왔다라는 그런 선정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선정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노벨 선정 이유로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들립니다. 특히나 수상자가 시인이라면요. 어떤 전통적인 독창성, 미, 그리고 또 보편적인 관련성에서 문학적인 가치가 추출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사랑, 사망, 죽음, 슬픔, 늙음 이런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여성 작가와 연관시키면 더 그 인지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성질이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경험으로 대변되는데 보편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란 결국 남성의 경험과 등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그 사실 때문에 이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중적인 잣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결국 이런 문학적인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더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젠더 정치학으로 보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관련성이라는 것은 암묵적이지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지 않는 결국 실존적 경험 근원이 서구 사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루이즈 글릭 시인이 자신도 이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을 했을 때 너무나 놀랐다라고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백인 미국 시인이다. 내가 이걸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놀랍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 이후의 나머지 절반 그 꾸밈없이 아름다운 시적 목소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모호합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그녀의 시에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이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똑같은 주제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저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 상과 또 선정 이유를 그 자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체 그림을 가리기 위한 어떤 가식도 없이
정말 요약을 해서 그 에센스만 전달한 그런 선정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이즈 글릭의 그 시적인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적인 원예 그리고 가정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조적인 목소리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단순히 여성의 시를 작은 세계에 가둬버리는 그런 바이어스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울타리로 쳐지고 예쁜 장미 정원이 있고 또 하얀 빨래가 바람에 나부끼는, 그래서 루이즈 글릭의 어머니처럼 전업주부들은 어떤 한정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다라고 사람들이 편견을 갖는데, 결국 이 원예라는 테마가 계속 글릭의 시에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려고 했다라고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작품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꽃을 바라보거나 그거 외에는 집안에 자기 자신을 가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밀리 디킨슨의 소심한 삶에 대해서 계속 이 내러티브가 재생산되었고, 이게 단순히 그 테마가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루이즈 글릭에서 바로 대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디킨슨에 대해서 우리 이미가 잘못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뒤뜰에 에덴의 그런 와일드 나잇을 키우고 있었고 집안에 베수비우스 화산과 같은 것을 가두고 있는 그런 시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즈 글릭의 시적 세계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중년 여성의 몸에 갇힌 그런 소녀의 혼을 볼 수 있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고 또 잡힐 뻔했지만 다시 도망가고 또 희생되기 전에 성녀 조언과 같은 것입니다. 또 시를 하나 읽어드리자면 나는 나사로였다. 세상이 나에게 다시 주어졌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누군가 나를 찾아주길 원했다. 목소리들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 세상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렇게 이 세계에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은 에밀리 디킨슨의 시와 유사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얼하게 그리고 감각적인 그런 디테일을 봤을 때는 레오노라 캐링턴의 초현실주의 그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어떤 경험의 지대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게 묘목장이 됐든 정원이 됐든 간에요. 모든 단어들이 다 지뢰와 같아서 우리가 지뢰밭에 들어가서 어느 단어를 밟으면 지뢰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루이즈 글릭의 시는 이제 사후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범죄가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저질러졌다라는 것이 또 여기서 비롯됩니다. 굉장한 그런 어떤 어두움, 분노,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이게 폭발적으로 터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그 두 자매의 그런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어떤 특정한 목적 없이 두 자매가 읽고 또 잠을 자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넘어지는 그런 위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보호적인 분노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 시간의 그런 감각적인 유동적인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것도 과거가 아니고 현재는 항상 일상생활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 와일드 아이리스라는 책에 나오는 그 정원에 있는 꽃과 또 정원사의 삶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물과 또 인체가 여러 패턴을 그리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반복적인 사이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낮이 되고 또 여름이 겨울이 되고, 그리고 또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아였던 그 기억을 위대한 어둠 속의 세포로 그 기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하지에서도 이 어둠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보편적이든 아니든 모두 공유하고 있는 실존주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특히나 북반구에서 2020년 12월 초에 이 팬데믹의 해를 기리면서 루이즈 글릭은 그만큼 현명했던 거죠. 우리가 여기에 왔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겨울은 어둡고 춥다. 우리의 뼛속에서, 피 속에서, 역사 속에서 느낄 수 있다. 천재가 아니고서야 이것을 어떻게 잊으리. 네,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랜스트롬 오만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히 많은 지식을 담고 있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드릴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가 패널 토의 때 같이 많은 질문을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유성호 교수님께서 다음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님이시고요. 유성호 교수님 역시 권위 있는 상을 여러 수상하신 저명한 문학평론가이시며 한국시학회장이십니다. 최근에는 대산 문학상 비평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유성호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양대학교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스웨덴 한국 노벨 메모리얼 문학 프로그램에 이렇게 제가 기회를 얻어서 노벨상과 한국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스웨덴 대사관과 또 한국문학 번역원 또 이렇게 대사님과 원장님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앞에 발표하신 교수님께서 올해 노벨상 수상자인 루이스 글릭에 대한 아주 상세한 소개가 있어서 제가 준비한 자료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과감하게 덜어내고 한국 문학과 또 시에 관련한 보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이렇게 넘기면서 해보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뭐 다 이렇게 아주 인지도가 높고 또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1901년 그러니까 20세기 벽두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총 117명의 수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방향으로 문학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여를 한 분께 수여한다는 아주 포괄적인 기준으로 한 작가 생애 전체에 수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작품을 오롯하게 초점화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인생 전체에다 주는 그런 무게 있는 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보 추천 과정은 이러저러한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노벨상 역사는
1901년 첫 수상자가 프랑스의 시인 슐리 프리돔이 수상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현재까지로 최종 마지막 수상자도 역시 시인인 것에 제가 착안해서 노벨상이 시인으로 시작해서 지금 시인으로 이렇게 역사를 이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세계대전이나 또는 이런저런 사회적 정황으로 인해서 수상을 거절한다든가 또 시상식이 유예된다든가 또 선정이 보류된다든가 또 한 번에 2명의 수상자를 이렇게 호출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슐리 프리돔부터 수상을 거부했던 분들 또 한 번에 2분이 같이 호명됐던 분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벨문학상의 대상은 특정 작품이 아니고 쓰는 행위 전체에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터러처라고 하는 규정을 외연을 확장해서 이를테면 앙리 베르고송이나 몸젠 같은 철학자도 수여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국의 윈스턴 처치 같은 아주 유명한 정치인도 수상을 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의 경우 물론 구토 같은 유명한 작품의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실존주의 철학자로 더 알려져 있는 분에게도 수상 기회가 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외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선하고 충격적인 사례는 201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가수 밥 딜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밥 딜런은 반전이나 인권 같은 인류 보편의 의제를 꾸준히 자신의 작품 속에 시적인 언어로 갈무리함으로써 자신의 언어를 예술적 언어로 이렇게 승인받는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바람만이 아는 대답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에 그러한 사유와 실천이 아마 매개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밥 딜런까지 사진이 나오네요. 한국문학과 노벨문학상은 사실 인연이 없죠. 현재까지 가까운 나라 일본의 가와바드 에스날이나 오에 겐사부로 또 최근에 또 제가 성함이 언뜻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이 수상한 거에 비하면 이 코리아에서만 아직 동아시아에서는 수상자를 못 낸 것 같습니다. 노벨문학상 후보가 꾸준히 추천됐습니다. 제 기억에도 김동리, 서정주 같은 이미 고인이 되신 분부터 황순원, 박경리, 황석영, 김지아, 이문열, 신경숙 이렇게 꾸준히 논의되었으나 최종 낙착이 아직 유예됨으로써 한국문학의 노벨문학상은 한쪽에서는 너무 그 노벨상에 대한 그 기대가 크다라고 하는 비판적 여지를 받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어쨌든 공준된 그 세계적 시선에 우리 문학이 편입함으로써 일종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중요한 장치임을 또 전제하고 노벨상에 대한 또 이렇게 열망을 키워가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인트로덕션이었고요. 오늘 제가 좀 착안한 것은 우연찮게도 오늘 이 행사를 한국의 아주 여성교육의 요람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또 올해 수상자가 아까 발표에도 나왔던 대로 백인 여성 시인임으로써 이 여성하고 시 이 2개의 키워드로 한번 노벨상을 한번 상상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117명의 역대 수상자 가운데 여성은 올해 루이스 굴리까지 포함해서 16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퍼센테이지를 내보니까 14% 정도 아주 여성에게 진입 장벽이 아주 높은 그런 상인 것 같습니다. 첫 여성 수상자 라겔레프가 1909년에서 수상하고 그로부터 그라치아 델레다라는 분에게 또 17년이 걸리고 그리고 90년대 이전까지는 총 6명밖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다가 2000년대 이후에 제가 1996년에 그 쉰보르스카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 수상한 이래로 2007년에 영국의 도리스 레싱
그다음에 2009년에 루마니아의 헤르타 뮬러, 그리고 2013년에 캐나다의 앨리스 먼로, 그다음에 2015년에 넌픽션 작가로서 아주 유일하게 노벨상을 수상한 벨라루스의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그리고 폴란드의 올가 토카르추크에 이어 올해 수상자인 루이스 글릭이 모두 16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됩니다. 예, 그분들이고요. 특히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작품들은 비허구 장르들, 그러니까 그동안 노벨상이 주로 흔히 말하는 본격 문학들, 창작적 허구를 기저로 하는 그런 작품 세계에 일반적으로 주어졌던 데 비해서 르포르타주라고 하는 비허구 장르를 문학이라는 범주로 확장적으로 해석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루이스 글릭이라는 분이 아까 말하자면 그 수상 선정 이유에서 이 가장 보편적인 존재자의 어떤 정서를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규정을 내리고 상을 수여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그 수상 이유는 서정시 보편의 어떤 그 존재 이유에 가까운 아주 보편적인 그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어떤 그 쟁점들, 이를테면 분쟁, 인종, 젠더, 혹은 우리 한반도처럼 분단이나 전쟁으로 인한 어떤 역사적인 공동체의 기억을 가진 그런 세계가 아니라 아주 개체화된 실존적인 존재자들의 어떤 슬픔이랄까,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이랄까, 아니면 꽃에다가 이렇게 자신의 정서를 투영해서 그 목소리로 가장 기쁘고 가장 아프고 이런 상처를 노래하는 이런 세계야말로 루이스 글릭의 속성이자 사실은 서정시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서정시가 구현하는 그런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살에 첫 시집을 냈던 이분이 인간의 보편적인 억압과 고통의 문제를 아주 인상적이고 참신한 이미지에 담아냈고, 특히 이제 영어의 전통적인 그 라임과 또 구어체 이런 것들로 활용한 작법에서도 비평적인 그 호평이 쭉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 붓꽃, 와일드 아이리스라고 하는 이 작품으로 그는 서정시인으로서의 위상을 아주 공고히 했고, 이 작품으로 1993년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루이스 글릭이 상을 받았을 때 자신도 놀랬다. 그 까닭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벨문학상은 주로 백인 남성 유럽인 소설가에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루이스 글릭은 비록 백인이지만 비유럽인이고 여성이고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삼중의 타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의외였다, 이런 식으로 제게는 들렸습니다. 아직 번역되지 않은 한국어로 번역본이 아직 일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저기서 루이스 글릭의 그 원문, 영어 원문의 시를 제가 서투르게 읽어보니까 그 세계는 서정적 자아가 빠지기 쉬운 아주 사사로운 감상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보편적인 존재자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사물들로부터 길어올리는 서정의 확장성과 투명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이 가파른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서정시라는 이 리릭이라고 하는 주변의 장르가 위안과 치유와 공감의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할리모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서정시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어쨌든 노벨문학상은 첫 수상자와 올해 수상자가 모두 시인입니다. 언제나 소수 정예의 문학 장르고
그 특유의 모호함으로 인해서 시대의 아주 가파른 명제로부터는 언제나 비껴난 자리에 있곤 했던 서정시가 이제 서정시를 세계의 시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에서도 시인으로서 이런 세계적인 보편성과 한국적인 특수성을 결합해서 노래하는 시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오늘 스웨덴 이어서 연상하게 됐는데 스웨덴에서 주관하는 시카다상을 수상했던 문정희 시인도 떠오르고요. 또 최근에 김혜순 시인, 또 김이듬 시인 이런 분들이 이제 세계 각지에서 한국 시인, 여성 시인의 어떤 언어로서 일종의 그 평가의 반열에 오르는 사례들을 숱하게 목격합니다. 또 소설 쪽에서도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던 한강이라는 작가는 아주 유명하고 또 세계적인 어떤 그 보편성으로서의 폭력의 문제, 또 한국의 광주로 표상되는 역사의 상처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표상함으로써 이 세계 문학의 심층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편혜영이라는 젊은 작가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 오래된 상의 그 가치와 또 의미가 그동안 이 서양, 백인, 남성 그리고 역사 중심의 세계에서 한층 외연과 범주를 넓히고 또 개방해서 지금 서정시와 여성과 또 비유럽을 호명함으로써 이제 그동안 이렇게 노벨상의 중심에서 이렇게 배제되어 왔던 것들, 또 주변화되었던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여성 시인의 발굴과 또 이렇게 응원 이런 무대로 우리 한국의 젊은 시인들이 많이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매장의 공포라고 하는 루이스 글릭의 시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이 우리가 보통 죽음의 공포, 즉 burial의 공포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루이스 글릭이 노래하는 것은 이 죽은 자의 외로움, 그토록 긴 여행을 떠나는 한 영혼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가 우리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완강하게 지속되고 그는 먼 곳으로 떠나 있다고 하는 그 아득한 격절, 이런 것들을 노래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삶과 죽음의 이렇게 양면성으로 애둘러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견 형이상학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죽음에 흔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암담한 어떤 감상, 절망, 좌절 이런 세계로부터 너끈히 벗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어로 된 서정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동안 역사 과잉, 조금은 시대적 의제로 치우쳤던 노벨상의 어떤 흐름들이 가장 일상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특별할 것 없는 문학의 원초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 루이스 글릭의 수상이 열어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벨상이 여러 외적인 어떤 상황의 고려와 또 정치적인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흔들리는 일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인간의 억압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이런 서정시를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 이 스웨덴 한국 노벨 이 메모리얼 문학 프로그램에서 한국 문학이 특별히 저는 이 한국의 서정시가 우리 김사인 원장님
이렇게 서정시를 쓰시는 우리의 한국의 시인들이 잘 번역된 그런 텍스트를 잘 만나서 세계 시선에게 보편적인 인준과 또 사랑을 받는 그런 날들이 있어서 한국 문학의 가장 뛰어난 텍스트들이 노벨 문학상의 어떤 그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유성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계속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몇 개 있는데 그 전에 또 패널 토론자를 한 분 더 초청을 하겠습니다. 심하은 은행나무 출판사 해외 문학 편집장을 맡고 계십니다. 서울대 불문학 박사를 수료하셨고 전 세계 문학 작품 150여 편을 기획하고 편집했습니다. 심하은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예, 심 편집장님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출판 업계에서는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한국 시간으로 저희 8시가 되면 그 발표가 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두 한국의 이제 해외 문학 편집자라면 다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칸 포엣 루이스 글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들 너무 놀랬고 사실 바로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출판사 편집자들도 상당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동시에 또 안심하면서 집으로 다들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루이스 글릭의 작품을 출간한 출판사가 없고 또 준비한 출판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문학 기자들도 또 모두 당황하고 바쁘셨을 겁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기사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자분들이 혹시 준비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바로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니 곧 아름다운 시집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Oh, great. Professor Ehrman, what was your reaction when you heard 에우만 교수님은 혹시 어떤 반응이셨나요? 저는 루이스 글릭 시인 이름은 들어봤습니다만 작품을 많이 읽어보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인으로서 시를 읽는 독자로서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적인 목소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she wasn't very well known in Korea? 유성호 교수님, 루이스 글릭 시인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수상자로 발표되기 전에는 정말 생소한 분이었고 그 이제 아까 심하은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면 의뢰 자료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제가 섭렵하는 자료로도 그분의 어떤 개괄적인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Professor Ehrman, you mentioned 네, 에우만 교수님 아까 발표하시면서 이 리딩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교류의 자리가 있어서 좋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에우만 교수님이 시를 읽어주시고 또 유성우 교수님이 시를 읽어주시면서 시에서 이런 어떤 메시지를 끌어내주시고
그런 걸 들으면서 저도 이런 교류의 장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유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 언어 간에도 또 전환이 되고 또 문화 간에도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정말 거리가 먼데 스웨덴 그러니까 한림원에서 선정 이유로 이 존재를 보편화하는 그런 시적 목소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번역이 가능한 이런 보편성이 정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똑같은 그런 퀄리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가 어떻게 잘 번역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미국에 잘 알려진 로버트 프로스트가 시어 그러니까 포에틱 랭귀지를 정의하기를 번역했을 때 옮겨지지 않는 언어,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이 불가능한 언어라는 이런 비유적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19세기에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이었던 스테판 말라르메라는 분도 시는 기본적으로 민족 언어의 산물이고 번역되기 어려운 산문은 이제 의미론적인 번역이 비교적 가능한 데 비해서 시는 어의 그러니까 미닝도 있지만 어감 또 어색 이런 것까지 다 있어서 민족의 특수한 경험들까지 번역되기는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러나 또 만국의 공통 언어인 음악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도 러시아 말이나 무슨 이런 거 잘 모르는 언어도 이게 시인들이 낭송하는 거 보면은요 이렇게 정확한 의미는 들어오지 않지만 어떤 그 음악성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나 어떤 메시지 흐름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걸로 보면은 루이스 글릭은 비교적 번역이 용이한 평명한 언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까다롭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냥 좀 뭐랄까 지방적인 로컬한 언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 한국인에게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번역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시가 훌륭한 번역자를 만난다는 건 정말 귀한 행운이고 또 그런 행운을 잘 만나서 또 우리 한국어도 영어나 다른 언어로 아주 잘 번역되는 그런 기재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문학번역원이 또 할 일이 많습니다. Professor Ehrman. 네, 엘만 교수님. 예. 로버트 프로스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유상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이 어느 정도 되지만 또 완벽한 번역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시도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언어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시를 산문과는 구분해야 된다라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혀 이제 그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주변을 느끼면서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우리 주변에 어떤 냄새를 맡았는지, 루이즈 글릭이 롱아일랜드에서 자라면서 맡았던 그런 뭐 꽃내음 이런 게 서울의 주변 환경과는 다를 것이고 또 스웨덴의 환경과는 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그런 기억들이 있고 이게 인간과 또 그 기억이 엮이게 되며 또 감정들이 있습니다. 모녀 간의 감정 관계 또 자매 간의 관계 이런
또 이런 것이 독특할 수도 있으면서 또 인간 보편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겪은 그런 기억들이 각각 다르지만 그래도 이것을 최대한 번역을 하려고 하고 또 이 경험이 언어 간에 이동할 수 있게 장벽을 건너뛰면서 또 공유되게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노벨상의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시를 읽는 사람들이 우리 자국어로 또 시를 읽고 싶어 하잖아요. 스웨덴에서 노벨 문학상 그 발표가 있었을 때 루이스 글릭의 시가 한 서너 편 정도, 시집이 두세 편 정도, 두세 권 정도는 스웨덴어로 번역이 돼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번역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번역이 불가능에 가깝지만 시도는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ranslate 심하은 편집장님, 문학을 번역을 하실 때, 출판사에서 번역을 하실 때 시가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번역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팔릴 만한지 안 팔릴지를 판단을 하실 때 다른 기준을 보실 것 같은데요. 번역 출판을 할 책을 번역 가능성을 기준으로도 판단하시는지요? 사실 번역 가능성 문제는 되게 오래된 논쟁의 주제였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출판사의 경우에는 이 작품이 당연히 번역이 가능하고 당연히 아름다운 한국어로 읽힐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대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편집자이기 때문에 번역 원고가 들어왔을 때 그 원고가 물론 번역자 분들께서는 완벽하게 해주시려고 하지만 이게 또 독자들이 읽으실 때의 또 느낌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둘 사이를 잇는 그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어려운 시어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사실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독자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역자분들과 대토론을 벌이기도 하죠. 어느 시어가 더 적절한가? 예, 그런 생각들, 뭐 그런 토론들이 되게 많은 시간을 이제 요하고 있습니다. I would love that. 그런 자리에 저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시어를 고르는 그런 자리 너무나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법 딜런이 201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어느 시가 또 이제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또 그런 이제 장르가 확산된 것 같은데요. 혹시나 다른 문학적 표현, 다른 장르가 이후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엠원 교수님. 예, 법 딜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 방식으로 새롭진 않았습니다. 시적 표현이 새로웠다라기보다는 이 공유된 경험 측면이 더 새로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루이스 클릭으로 돌아가서 그 개인의 존재 보편화라는 그 선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장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경험을 보편적인 경험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노벨상 수상자 예를 들자면
45년도에 미스트랄이 아동을 가르치는 것도 여성을 가르치면서 이제 시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nursery rhyme을 사용을 했습니다. 동요를 사용을 했는데 남미의 출신 여성 작가로 또 노벨상을 처음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토니 모리슨이 또 생각이 납니다. 쓸 수 없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흑인 노예의 삶, 그 경험에 대해서 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백인 도미넌트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옌도 있고요. 또 벨라루시 출신 알렉세이비치 수필가도 생각이 납니다. 다 이제 스타일도 다르고 또 문학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학이 무엇인가 보다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법 딜런이 노벨상을 수상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상자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엇이 새로운가? 그냥 그 장르, 시적인 표현 자체가 새로운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가, 공유하는가, 그것이 새로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re you 교수님께서도 밥 딜런의 수상이 노벨 문학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 기억에 밥 딜런 수상이 발표되자 반응은 첨예하게 두 가지로 나뉜 것 같아요. 하나는 장르의 확장, 그리고 노벨,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범주를 전통적인 그 픽션, 포이트리 뭐 그런 데서 더 나아가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통의 기억, 공통의 경험, 아주 보편적인 어떤 공감의 세계까지 노랫말이 이렇게 퍼져나감으로써 노벨 문학상의 확장성에 기여했다. 그래서 환영한다. 그렇지만 또 노벨 문학상의 어떤 위험 내지는 고전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가진 분들은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나친 유연성이 가지는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양면성을 다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시간이 이제 한 4, 5년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어떤 그 이제 어떤 한 상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라는 것도 되지만 그 어떤 그 시대적인 것들을 선도하는 이 메인스트림을 만들어내는 제도적인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밥 딜런이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밥 딜런들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밥 딜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전통적인 문학이 포섭하지 못했던 범주들까지도 확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최근에 한국 문학으로 치면 아까 우리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님께서 이화 출신의 작가 중에 조남주 작가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그 이제 대표작이 82년생 김진지영이라는 작품인데 전통적인 의미의 장편 소설에 비해서는 조금 분량도 적고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장편 소설에 조금 그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경장편이다 이런 이제 한시적인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한국 소설은 이제 정말 누가 토지나 태백산맥이나 이런 이른바 대하 소설 또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이나 까라마조프가 형제 이런 볼륨과 아주 무거움과 진지함을 가지는 이런 소설을 쓸까 생각하다가도 또 시대가 어떤 이것을 요구해서 과거에는 장편 소설이라고 볼 수 없었던 분량과 어떤 구성을 가진 작품들도 이제 너블에
근대 소설의 하나의 중요한 장르로 나와서 이렇게 문학상도 받고 또 이 어떤 도서 시장을 이렇게 선도하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또 정반대로 이제 전통적인 문자 장르를 벗어나서 웹 장르들, 또 이런 것들은 과연 노벨 문학상이 끝까지 못 본 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밥 딜런의 수상은 하나는 그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을지언정 나중에 보면은 이 리터러처라고 하는 20세기의 근대 문학, 이른바 모던 리터러처라고 우리가 이렇게 범주화했던 것들의 확장의 어떤 지표로서 최초로. 그래서 저는 알렉시비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비호구 장르의 서양에서 이렇게 노벨상을 이렇게 열었다는 것은 아주 저에게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문학에서도 아마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아마 저는 이제 비평을 합니다만 저는 비평가에게도 노벨 문학상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이제 창작적 허구에 주로 집중했지만 이제 어떤 시대에 앞서가는 비평 장르에도 이렇게 문호를 열어서 그렇게 해서 또 한국의 비평가들이 또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번역을 거쳐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비평 언어도 읽히는 그런 어떤 그 신호탄이 그쪽에서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Speaking of these different types. 네, 여러 가지 장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림원에서 수백 개의 후보 작품을 고려하면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을 하는 과정이 괴로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서 또 사실 작품의 품질을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나요? 이게 딱 떨어지는 과학은 아니겠죠. 어쩌면 이제 정치도 개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하나요? 유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벨상 이제 저희끼리 이제 하는 얘기 중에 노벨상 중에 가장 이제 외적인 그 정치적인 흐름이나 시대 상황이나 그거를 반영하는 게 노벨 평화상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계량화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다음이 문학이에요. 문학은 이제 노벨 화학상이나 생리학상이나 경제학 이런 거하고 달리 이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느낌, 어떤 양감, 그런 느낌들의 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누구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가 직면한 어떤 이제 담론이나 의제거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과 이제 한림원에서 이렇게 추천되어서 들어온 텍스트가 잘 조응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에 대중적인 반응까지도 저는 예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작을 이렇게 소개받았을 때 독자로서 느끼는 감정은 야 정말 탈 사람이 탔다 이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거 뭐지?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사후적 기억으로 갖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벨상 전체가 다 산정이 잘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0여 년의 역사를 끌어오면서 이렇게 그때그때 아주 중요한 디딤돌을 놓고 또 노벨상이 가지는 세계적 파급력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수상자가 선정됨으로써 세계의 어떤 그 문학적 방향이나 이런 걸 바꾼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비교적 비과학적이라 할지라도 그 선정위원들의 어떤 공통 감각, 커먼 센스 이것들을 그러는 대로 잘 발휘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Professor Ehrman. 네, 에흐만 교수님. 사실 문학의 품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가치는
나 어떤 품질이 문학엔 없습니다. 시간, 역사적인 상황, 언어, 또 한림원에서 또 비밀리에 고려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그런 시인 아니면 작가의 라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생리의학상처럼 바로 이 작가가 이 뭐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장르에 어떤 기여를 했다. 뭐 이런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학에서는 사실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 작가가 이번 노벨상을 받은 게 정말 옳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 경쟁이라면 그냥 이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는 맡기겠고요. 유 교수님께서 정말 적절히 말씀을 해주셨듯이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 그리고 또 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누구인지는 결국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 그런 시대가 어떤 아젠다를 갖고 있는가 그걸 잘 반영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험을 21세기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가 이 글로벌한 맥락에서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람이 받으면 안 됐어. 뭐 올해 이 사람이 받는 게 맞아. 그런 평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문학 수상자가 약간 정치적으로 좀 이제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적인 상황이 좀 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칸 전쟁이라는 그런 컨텍스트가 있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문학 작품의 품질이 낮다라고 또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또 평가 절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품질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걸 또 상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을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심 편집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루이즈 클릭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될 텐데 한국의 독자층이 형성이 될까요? 그리고 또 시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일으킬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스와바 슌보르스카 시집이 그래도 국내에서는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고요. 아직도 많은 독자들이 그 시집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또 시인 메리 올리버 시집이 또 많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독자들은 시를 매우 사랑하는 독자들입니다. 해서 시집을 출간하게 되면 낭독회를 열고 또 낭독회에서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깊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낭송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글릭 시인의 시집 역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꼭 만들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Oh, that's a good. 네,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면은 온라인 청중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중에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이 문학계의 중대한 사안으로서 독자들이 문학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인지요. 혹시 답을 해주실 분이 패널 중에 계실까요?
에만 교수님. It's a bit difficult to 이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메이저한 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나오는 이벤트면 이제 메이저 이벤트라고 보면 되고 노벨상이 문학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상이기 때문에 메이저 이벤트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은 이미 상을 받았을 당시에 그 전에 수상 경력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문학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신진 작가 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루이스 글릭 같은 경우도 50년, 60년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그림에 넣고 살펴봐야 합니다. 메이저 이벤트이긴 하지만 이제 문학계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건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유 교수님? 예, 제가 예상하기로 다른 나라와 좀 달리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노벨 문학상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그 파급력은 서구 사회보다 훨씬 강렬하고 또 이 시장 전체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우리 한강 작가가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받았을 때도 그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 그 전에는 별다르게 주목받지 못했다가 그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고 한강 작가가 이전에 썼던 작품들까지 다 스테디셀러에 오름으로써 한강이라는 개인에 대한 관심이 일단 증폭됐고 또 그녀가 이런 개인의 가족사적인 폭력이나 이런 문제도 다루었지만 한국의 중요한 현대사의 어떤 현장도 그렸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청소년들까지 그것이 보편적인 어떤 도서가 되는 이런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침체된 도서 시장에도 노벨 문학상이 일시적인 어떤 부흥 효과도 물론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기대치가 높고 여전히 문학에 대해서 교양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전통이 있어서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이 망회의 효과로 저는 그냥 누가 탔다더라 뭐 이런 정도 풍문이 아니고 상당히 그리고 그래서 누가 되는지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됨으로써 한국 문학의 어떤 그런 지향이 상당 수준에서 일종의 보편적인 아젠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훌륭한 작가가 되더라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작가가 되시기를 또 마음속으로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I'm not surprised if things will be 예, 시와 관련해서 딜런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파이로 헤드폰을 끼고 또 루이즈 클릭의 시 낭송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어를 몰라도 듣는 걸 즐긴다라고 아까 유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K-팝은 모르지만 제 딸이 K-팝 노래를 들으면 저도 흥얼거리게 됩니다. 이 대화를 지속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대사님을 위해서 시간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이번 패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We can.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무대를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주한 스웨덴 대사님, 야콥 할레그렌 대사님께서 폐회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마지막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1회 스웨덴 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의 마지막 세션이 아주 좋았습니다. 안더스 헥터 박사님, 그리고 아넬리 브랜스트롬 에만 교수님,
유성호 교수님 그리고 심혜은 편집장님께서 시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많은 식견을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많은 영감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의 힘을 여러분들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존재론적 원예,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중년 남성의 몸 안에 깃든 소년의 유령이라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시란 보편적인가? 시에 내재된 감성을 번역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번역된 문학이 얼만큼 그 접근 가능하고 감상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시의 범주가 얼만큼 폭넓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셨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인 토의였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과 함께 노벨 문학상은 우리 시대상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라는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단히 풍부하고 흥미로운 대담을 듣고 나서 저만큼이나 강렬한 인상과 감동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과학, 경제학, 그리고 문학 세 가지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고 이제 마친 이 시점에 얼만큼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는지, 얼마나 뛰어난 학자들을 양국에서 두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나눌 말씀이 얼만큼 많은지, 그리고 앞으로 확장시켜 나갈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앞서 행사를 열면서 1회 행사라는 걸, 초대 행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연구, 과학, 문학, 여러 가지 호기심이 가는 분야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반드시 일주일에 걸쳐서, 내년에는 일주일간에 걸쳐서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개최를 해야겠다는 확신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으로부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같은 공간에서 대면으로 많은 말씀을 내년에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장님, 그리고 파트너 스웨덴 대학 총장님들, 기업 스폰서들, 이화여대 측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